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 만들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도 되는가 싶습니다. 벌써 어떻게 11번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메이지 유신의 드라마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메이지 유신 전야의 그 일본의 모습을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메이지 유신의 드라마를 말씀드릴 텐데 정말로 드라마입니다. 정말로 드라마고 오늘 도저히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분량을 또 준비를 해와서 시작 전부터 지금 벌써 불안합니다. 이게 제대로 커버가 될지. 그렇지만 뭐 마냥 늘어져서 이 부분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가장 엑기스만 재밌는 부분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도를 좀 한번 항상 저는 역사나 뭐 하여튼 인문 뭐가 됐든 하여튼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거를 느끼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지도를 제가 구글 거를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 국경이 없으면은 진짜 이 나라가 저 나라 같고 저 나라가 이 나라 같고 예를 들어서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조슈가 있고 시모노세키가 있고 요게 사가본이고 뭐 사스마 도사 이런데 이쪽 사람들한테는 조선이 훨씬 가깝습니다. 한반도가 이 도쿄 여기보다는요. 도쿄 여기보다 여기 지금 조슈나 사스마에서 이 도쿄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산맥까지 가로막혀 있어서 왼쪽이 관서구, 간사이, 이쪽이 간도구 그러면서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일본의 대부분의 역사가 이 에도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쪽에서 간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오사카도 여기 있고 교토도 여기 있고 그리고 이쪽 동네에서 다 일어나는데 이제 도쿠가와 시대가 오면서부터 무게중심이 이제 에도로 도쿄 지금의 에도로 이제 다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 큰 지도를 이제 가끔가다 다시 돌아올 텐데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다를 시모노세키 죄송합니다. 스시마 대마도 섬이라는 게 딱 지금 대한해협에 있어서 조선하고 한국하고 일본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마도 문제가 계속해서 한일 간에 조선하고 일본 간의 문제의 초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도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대마도는 조선에도 조공을 바쳤었고 일본의 번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간에 이중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정한론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거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게 이제 대마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이쪽이 서군, 동군 해갖고 이제 새끼가하라 전투, 여기서 벌어지는 새끼가하라 전투 때 서로가 이제 맞섰던, 그리고 큰 역사를 보면은 이 도쿠가와 시대는 이 동군이 서군을 이기면서 도쿠가와 시대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다시 이 서쪽군이 다시 또 이겨가지고 무게중심을 정권을 자기네한테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지 유신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도쿠가와 시대라는 게 자기네가 산킹고타이 이렇게 인질 시스템 비슷한 것도 만들어서 다이묘들이 전부 다 도쿄에 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외국하고의 교류를 막아가지고 쇄국을 시키면서 규슈 쪽 다이묘들을 이제 힘을 약화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조심스럽게 균형점을 이제 잡아서 세력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제일 큰 충격이 이제 외세로부터의 충격. 느닷없이 미국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 그걸 보면 지도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역사의 무게중심이 이쪽 서쪽이었었고, 그러니까 이 카톨릭 신부들이 오거나 조선에서 오거나 중국에서 누가 올 때는
항상 이쪽 후쿠오카, 규슈, 시모노세키 쪽으로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서쪽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일본으로 올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에도는 저 멀리 있는 별로 갈 일도 없는 데였는데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태평양에서 건너오기 때문에 미국은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것이 이 에도입니다. 도쿄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시대가 열면서 또 에도는 또 그 도쿄가 중심이 또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도쿠가와가 그 막부가 이제 세력 균형을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계산을 못한 게 있죠. 이제 첫 번째가 외세. 미국이 느닷없이 와서 문을 열고 뭐 고래잡이 배에 뭐 그 석탄 저장고도 하고 뭐 등등등등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개국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그때부터 균형이 깨지는 게 하나 있고 그 균형이 깨지면서 그 균형에 이제 호응하는 게 이 시시 소위 말해서 지사들입니다. 저는 이때 역사 보면서 우리가 애국지사 할 때 그 지사라는 말이 이때 나오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시라고 지사라는 게 뭐냐면요. 젊은 하급 사무라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급 사무라이들이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 무슨 관직, 자기 번에서 높은 관직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고 이제 공부는 좀 했고, 하지만 굉장히 젊고 혈기왕성하고 상당히 단순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때 놀랬던 게 이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놀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이때 얼마나 강했으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놀고 먹고 있을 수가 있는지가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 경제에는 뭐 10몇 살, 20살짜리들이 직장 없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조선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각 번마다 워낙 풍족하니까 하급 사무라이들은 할 일은 없고 혈기는 왕성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번을 떠나서 자꾸 교토로 가고 에도로 가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교류를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 젊은 사람들이라서 여러분 딱 386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일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제일 그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 젖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존황양이 뭔가 지금 일본이 외세에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는 이유가 이 마쿠프가 잘못하고 있고 지금 이 우리 천황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을 잘 지켜주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황토, 이 신성한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이 천황을 중심으로 잘 이거를 해야 되는데 마쿠프가 그걸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천황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미또 번에서 나온 미또 학파에서 나오는 소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국학하고 고학하고가 나와서 이 천황 중심의 어떤 그 일본 그 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그 세계관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완전히 그걸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서구 열강에 대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제 맨날 칼 차고 다니면서요. 사무라이는 사무라이니까 이때의 일본의 그 도장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납니다. 젊은 친구들이 맨날 검도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도쿠가와 시대는 200년 동안의 평화였으니까 사무라이들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전쟁을 하는 거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산kin고타이라는 걸 그 교대라는 걸 통해서 전부 다 에도에다 불러놓고 사니까 에도에서 그냥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삶만 살면서 무사도의 정신을 다 잃어가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은 뭔가 자기네가 진짜 그 무사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무사도의 이 리바이벌이 그야말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 조그만 도장들을 열어가지고 무술들을 그 연말을 하고 이제 겨루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무슨 그 서부 활극가에 나오는 것 같은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을 보시면요. 전부 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칼차고 있습니다. 이 왼쪽
저기 왼쪽 사진이 요게 이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젊었을 적에 칼 차고 있을 때의 이토고, 요거 이제 바로 윗대의 그 기도, 나중에 그 삼걸 중에 하는 기도 다카요시. 그리고 요 사람이 이제 다카즈키 신사쿠라고, 이 사람도 28에 죽습니다. 근데 살아있었으면은 대단한 역할을 했을 텐데, 굉장히 젊어서들 불태우고 젊어서 죽고 이제 이랬었는데, 대표적인 이 다카즈키 신사쿠가 이토도 키웠고 기도도 키웠고 했던 사람인데, 말씀드린 결핵으로 28살에 죽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기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끓기 시작을 하면서 외세가 나왔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쿠가와 바쿠후가 외세랑 어쨌든 1854년에 조약을 맺어서, 가나카와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나라를 열었거든요. 개항을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항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 젊은 젊은 지사들이 이제 바쿠후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이제 왼쪽이 유명한 사카모토 료마, 요게 나카오카 신타로라고 료마하고 같이 다녔던 이 사람들이 이제 도사의 젊은 또 그 사무라이, 거의 낭인 수준이죠. 젊은 지사들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도사의 나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타가키 다이스케라는 사람이 요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동이 대사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고등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몰켜 다니면서 뭐 칼 싸먹고 도장 다니고 무술연마하고 뭐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움직여가지고 세상이 이제 뒤바뀌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 시대를 일으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20몇 살짜리들이 하는데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참 새삼 느끼는 것이, 나라를 새로 만들고 회사를 새로 만들고 뭐든지 새로운 일은 20대가 하는 겁니다. 20대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쿠가와 시대를 무너뜨리는 이 20대, 30대 초반이 하는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뭡니까? 제일 나이 많은 게 워싱턴이 40이었습니다. 미국 건국할 때. 나머지는 뭡니까? 제퍼슨이 32살 때 독립 초안서를, 미국 독립선언서를 초안을 했었고요. 해밀턴 같은 사람, 미국의 재무성 만들고 했던 그 유명한 해밀턴 같은 사람 26살.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만듭니다. 조선 왕조를 창건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태조가 40살이었습니다. 방원이 몇 살이었습니까? 20몇 살이고요. 정도전이 많아야 40살이었습니다. 그 기업들 일으키는 거 보면 다 20대가 일으키지 않습니까? 무슨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만들고 애플 만들고 다 20대 합니다. 지금도 20대들 사실 창업들을 합니다. 아마 삼성, 현대 이런 것도 실제로 만드신 분들이 원래 20대 창업을 시작하셨을 거고요. 사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일본이 전형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경문을 자기 젊은 사람들끼리 모였고, 도사의 사무라이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당당한 신주가 오랑캐의 모욕을 받아 우리 땅의 신의 땅이 후예의 땅이 오랑캐의 모욕을 받아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대화혼 야마토 다마시도 이제는 이미 끊어지려고 한다. 황제 천황께서는 이를 깊이 한탄하시거늘 오랫동안 평화로운 천황의 치세에 인순과 위타의 풍속에 젖어서 누구 한 명도 이 마음을 분발해서 황국의 화를 제거하려는 사람이 없다. 외람댁에도 우리 노송, 우리의 죽은 야마우치 요도를 께서는 이를 근심하셔 관리들과 언쟁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죄를 얻게 되셨다. 이처럼 고귀한 생각을 가지신 분을 어째서 그런 죄에 빠뜨리시는 것인가? 군주가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야마우치 요도는 개국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개국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쿠후한테 이제 혼이 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죽음까지 모욕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하는 거죠. 더구나 황국이 머지않아 좌임, 오랑캐의 풍속을 따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저 대화혼을 분발해서 이성 형제를 결합시키고 성이 다르더라도 다른 번에 있고 다른 칸 출신이고 다른 지역 출신이더라도 성이 다르더라도 이 형제들이 결합시켜서 한 점의 사심 없이 서로 협력해서 국가의 부흥에 10,000,000,000,000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금기, 그러니까 천왕군대의 깃발, 금색 태양을 그린 건데요. 이제 천왕을 상징을 하는데 금기가 한번 나부끼면 단결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것이다. 이에 신명께 맹세하노니 위로는 황제의 성위를 받들고 우리 노송, 자기 죽은 그 다이묘의 뜻을 이으며 아래로는 만민의 근심을 제거할 것이다. 만약 이 가운데 사심을 갖고 다투는 자 있으면 신의 분노가 벌을 내릴 것은 물론 동지를 모아놓고 할복할 것이다. 각자가 이름을 적어서 놓는다. 그러면서 이제 혈서를 쓰고 이제 이럽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각 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카모토 료마라고 유명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본에서는 아주 지난 말씀드렸죠. 제가 그 손정의 회장이 자기의 영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누이한테 보냈던 그 당시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거는 요즘은 소위 황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의리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은 천황폐하께 권력을 다시 돌려드리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른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바쿠프가 갖고 있던 권력을 천황께 돌려드려야겠다라는 지금 벌써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천황폐하께서 마음을 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천황폐하의 조정을 자신의 한이나 부모들보다 앞세우는 데 있다. 자신의 친척들과 자신의 번을 우선시하지 않고 어머니와 부인, 아이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상에 비춰볼 때 바보 같은 관료들이나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말에 현혹된 부모들은 우리 감은 운운하면서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게 만들고 있다. 지금 다 필요 없고 천황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무슨 자꾸 어머니가 전 이거 보면서 요즘에 군대에 보낸 자녀들한테 어머니들이 하도 전화를 해서 훈련도 못하고 그런 데 얘기를 딱 생각이 나는데 이제 벌써 사카모토 료마는 지금 부모, 자식, 우리 번이 문제가 아니라 천황께 어떻게 이걸 충성을 다해서 모든 거를 그걸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만 나라가 지켜질까 말까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사카모토 료마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친구들이 이제 말썽을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정말로 이때부터 그 젊은 친구들이 다니면서 외국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개국을 했으니까 그렇게 외국 사람들 암살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죽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나마무기 사건이라고 1862년에 일어난 사건 사실은 사츠마의 그 다이묘가 도쿄에 갔다가 자기 이제 고향으로 규슈로 다시 내려가는 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영국 사람들 4사람이 관광을 왔어요, 일본을. 그래서 관광을 와서 이렇게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근데 이제 일본의 풍습에 의하면은 다이묘가 지나가면은 평민들은 다 말에서 내려서 옆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런데 이때 이미 도쿠가와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적용되는 일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데 이제 지나가고 그중에 여자도 한 명이 있었고 그래서 서양 남자 3사람하고 여자 1명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이묘의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는 말해서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내리니까 칼로 내리쳤어요. 그래서 리처슨이라는 영국 사람은 상인은 죽어요. 거기서 그 칼에서 맞아 죽고 사무라이들이 아예 내려서 이제 확인 사살까지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도망을 가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에 이제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사스마의 번주가 한 일이든
사스마의 사무라이들이 한 일이든 뭐 지금 에도의 바쿠프가 한 일이든 무슨 그걸 지금 구분할 어쨌든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도 정부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 보상해내라 이제 책임자들 색출하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스마는 우리는 사과할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을 할 거 없다 그런데 벌써 이제 바쿠프가 그게 약해지니까는 이 사스마를 강요를 못 해요.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걸 못 해요. 그래서 결국 가군요. 1863년에 영국 해군이 나타나서 가고시마, 그러니까 이 규슈 남쪽에, 그러니까 사스마의 수도죠. 가고시마를 폭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스에이 전쟁, 사스마 영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신미양요, 병인양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조랑양이파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을 색출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영국군한테 이제 한번 혼이 나갖고 사스마가 완전히 포격을 당해갖고 가고시마가 이제 초토화가 되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거의 같은 때에 이번에는 조슈번에서도 이 젊은 친구들이 힘을 써가지고는 조슈 보고도 이거 서양 사람들 자꾸 오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듯이 지금 요게 이제 조슈고 조슈가 요 시모노세키가 조슈가 관할 지역입니다. 근데 배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와서 바깥에서 뭐 중국이든 조선이든 서양에서 배들이 오면은 요 시모노세키의 요 해협을 지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내해라 그럽니다. 자기네 안쪽 바다. 내해라 그래서 이렇게 오게끔 돼 있고 여기 이제 오사카가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요 길목을 이제 지키고 있고 영국 배들, 네덜란드 배들 모든 배들이 이쪽에서 오니까 일로 다 통과를 하니까 이 조슈의 조랑양이파들이 거기에 지나가는 서양 배들을 폭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폭격을 하기 시작해갖고 시모노세키 해전이 1863년 7월에 벌어지니까 미국 배가 상선이 폭격을 받으니까 미국 해군의 와이오밍호가 와가지고 이제 또 반격을 해서 이제 폭격을 해갖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또 네덜란드 배를 또 폭격을 하니까 네덜란드 배 군함 메두사호라는 것도 또 와서 또 폭격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서로가 그 사과를 해라, 보상을 해라, 이제 이러다가 결국은, 64년 9월에 가가지고 시모노세키 전쟁이 그야말로 일어나서 이때는 영국 전함 9척, 네덜란드 전함 4척, 프랑스 전함 1척, 그리고 미국은 증기선 1척. 근데 미국이 왜 증기선 1척밖에 못 보냈냐면 미국이 이때 남북전쟁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따라서 미국 정부가 여기에다가 무슨 군함을 보내고 지금 남북 간의 전쟁을 하느라고 전혀 여유가 없어서 상징적으로 자기네도 그래도 여기에 동참한다 그래갖고 중국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척인가요? 이러면 14척. 해군, 서양 최강군 해군 14척이 와가지고 전함 14척이 와서 시모노세키를 포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슈의 부대를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켜버리고 이 사진들은 영국군, 왼쪽 사진은 이제 영국군이 이 조슈의 포대를 시모노세키에 있는 조슈 포대를 점령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프랑스 군인들이 와서 이제 점령한 상황이고. 자, 그러니까는 뭐냐면 꼭 말씀드린 대로 신미양요, 병인양요 같이 한번 서양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는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한 다음에 척화비를 세워서 우리가 이겼다. 어쨌든 뭐 이겼는지 졌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서양이 물러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척화비를 세우고 다시는 서양하고 교류하는 놈들은 가만 안 놔둔다라고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더욱더 쇄국을 하고 걸어갔는데 일본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투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배워야겠다. 자기네가 당하고 나서는요, 끝까지 맹렬하게 싸우고 나서는
그런데 이래 갖고 안 되겠다. 배워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랑양이파들이 완전히 서양을 배우는 파로 돌아서 버립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싸우고 아무리 싸워도 중과부족. 이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면 끝까지 싸워서 나 다 죽을 때까지 싸울래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놈들을 이기려면은 내가 이놈들의 이 포술과 이 과학기술과 이 전술과 이거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선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던 거고, 일본은 확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 배워야겠다. 서양을 배워야겠다 그럽니다. 저는 그게 참 놀랍니다. 그래서 전 아까 이제 386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저는 그 일본의 이 개국의 놀라운 측면이 의정척사파 같은 존왕양이파가 들고 일어나서 서양하고 싸우고 천주교를 하고 하여튼 서양 거면 다 싫다고 그러고 다 서양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몇 번 싸워보고 나서는 완전히 돌아서서 이거를 배우자 라고 하는, 그게 잘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가끔 어디서 했는데, 우리가 386이 세대가 어쨌든 조직을 해서 당시에 자기네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정권을 타도하고 권력을 잡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유학을 갔었으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유학을 가거든요. 우리를 이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 것 같죠. 미제가 그렇게, 미국 제국주의가 그렇게 싫었으면은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해서 미 제국주의를 어떻게 이길까를 정말 미국을 알아갖고 와서 미국하고 싸우는 방법이 있는 거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영국 놈들, 네덜란드 놈들, 미국 놈들 어떻게 이길 거냐? 이놈들 상대로 어떻게 황토를 지킬 거냐? 그러니까 전부 다 유학을 가는 거죠. 정말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인식의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지독하게 싸웠던 이 사스마의 지사의 그 지도자인 사이고 다카모리하고 조슈의 제일 지독한 조랑양이파 지사 시시인 기도 다카요시 같은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리고 그 동맹을 맺는데 도사의 번에 사카모토 료마가 중재를 합니다. 이 중재하는 얘기도 제 책에는 자세히 써놨는데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사스마하고 조슈가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렇게 라이벌이었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가갖고 결국은 동맹을 해서 같이 동맹을 해서 오히려 바쿠프를 거꾸로 튀는데 힘을 합치자라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료마가 간다라는 소설도 있고 그 영화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두 번이, 그러니까 서양하고 제일 지독하게 싸워본, 그러니까 그만큼 무력이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무력이 있었으니까 싸웠던 거죠. 제일 지독하게 싸웠던 조슈하고 제일 지독하게 싸웠던 사스마가 힘을 합쳐가지고 바쿠프를 무너뜨립니다. 바쿠프를 무너뜨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군대를 합쳐갖고 바쿠프를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사카모토 료마가 딱 계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도사라는 조그만 번이거든요. 지금 사이고하고 기도는 굉장히 큰, 사스마하고 옛날부터 컸던 조슈 그 두 번들이고, 만일에 전쟁을 해서 사스마하고 사초 동맹, 사스마 조주 동맹을 사초 동맹이라는데, 사초 동맹이 진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바쿠프를 갖다 무너뜨려 버리면은 완전히 사스마하고 조슈의 세계가 될 거라는 거를 사카모토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카모토는 자기는 작은 번의 친구, 번사니까, 이렇게 놔두면은 우리는 또 여전히 도쿠가와 때나 마찬가지로 아무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번에는 거꾸로 사초 동맹하고 도쿠가와 편에 협상을 합니다. 도쿠가와 편에 재빨리 가갖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전쟁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쿠가와 편에 가갖고는 빨리 지금 군대가 지금 사초 동맹군이 당신들 타도하는데 아무런 당신들은 힘이 없으니까 무너질 게 뻔하니까 그 전에 빨리 합의를 하라. 어쨌든 협상을 해라.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때에 이 사카모토 료마가 도쿠가와 사람들 만나러 가면서 배 위에서 8가지 자기가 앞으로 도쿠가와 무너지고 세상이 바뀌면은 일본이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나라를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지금 28살짜리가 하급 무사가 지금 배 타고 가면서 이 화급한 상황에 선중팔자, 그러니까 배 위에서 지금 8가지 책략을 쓴 겁니다. 거기에 쓴 게 뭐냐면 천하의 정권을 조정에 봉환하고, 그러니까 정권을 일단 천황한테 봉환, 다시 돌려드리고 새 정령을 조정해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시작하자. 띄어쓰기를 아닌데 상하 의정국을 설치하고 의원을 두어 만기를 시기에 맞게 공의로 결정한다. 의회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유능한 공경제후와 천하의 인재를 고문으로 삼아 관직을 내리고 종래의 유명무실한 관직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박구후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폐지해야 된다. 네 번째, 외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공의를 모으고 새롭고 지당한 규약을 세워야 한다. 외국과의 어떻게 교류를 할 건지 정확하게 이제는 협정을 맺어갖고 제대로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옛 율령을 폐지하고 새롭고 무궁한 대전을 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령제 국가로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없애야 된다. 여섯 번째, 해군을 확장해야 된다. 일본은 바다, 섬이니까 이 해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은 해군이 항상 없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해군이 없었고요. 일본도 해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해군이 없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한테 그렇게 당하는 거죠. 육군은 항상 강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내륙에서 맨날 전국시대에 자기네들끼리 늘 전쟁을 하고 그랬으니까 육군은 진짜 세계 최강이었었는데 임진왜란 때. 해군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군이 그렇게 판판이 당하니까는 결국은 제해권을 갖다가 잡지를 못하니까 임진왜란도 이제 완전히 실패를 하는데 이때까지도 이제 해군이 없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해군을 만들어야 된다. 중국에서는 위원이라는 사람이 해국도지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거를 해야 된다. 해양방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똑같은 얘기는 이제 일본서도 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어친병을 설치하여 제도를 수비하게 한다. 어친병이라는 게 뭐냐면 황군을 만들자는 거예요. 각 번마다 따로 번에 사무라이들이 있고 다이묘를 중심으로 군사들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데 이건 사병 같은 거니까 이거 다 없애고 국가의 병사를 만들어야 된다. 국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 그걸 이제 황군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8번째가 금은의 시세를 왜곡과 균형을 맞추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환율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카모토 료마가 이걸 왜 하냐면은 이 사람이 카이엔타이라는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해운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정희 회장이 그렇게 사카모토 료마를 좋아하는 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경제 경영에도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최초의 일본 주식회사도 만들고 그랬다는 사람이라고 이제 추앙을 하는데 이 8가지를 지금 만듭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자기네 헌법의 기초라고 그럽니다. 이게 일본의 모든 헌법의 초안이 이거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도쿠가와를 설득을 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도쿠가와는 지금 이 친구 말을 듣는지 말을 안 듣고 정말 사초 동맹군하고 정말 전쟁을 하든지. 근데 사초 동맹군이라는 게 보통 센 군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일단 전쟁은 면하려고 뭐를 하냐면 사카모토 말을 듣고 대정봉환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 쇼군직을 내놓겠다.
쇼군직을 내놓고 천황한테 내가 옛날에 우리 독구가와 조상이 받았던 그 장군직을 돌려드리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고토 쇼지로가 사카모토 료마의 친구였고, 고토 쇼지로는 나중에 우리 조선하고도 계속해서 그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일본의 도움을 받을 때 고토 쇼지로 같은 사람이 굉장히 김옥균 그 개화파를 도와주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때는 아직 젊은 이제 그 도사의 번사였었는데, 지금 사카모토 료마가 배에서 이런 거를 쓰고 이제 하면서 가서 전달을 해서 그거를 고토 쇼지로라는 젊은 친구가 자기네 번주하고 같이 지금 도쿠가와한테 가갖고 전했더니 도쿠가와가 그래 그러면 나 대정봉환 할게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그 상황을 보고서 이제 흥분해서 고토 쇼지로가 사카모토한테 편지를 보낸 게 남아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쇼군은 정권을 보위에 이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고, 정말로 네가 말한 대로 쇼군이 정권을 내놓겠댄다. 내일 조종의 이와 같은 상소를 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상하원을 갖는 의정국이 설치될 것입니다. 이는 1000년 만의 대사건입니다. 당신에게 이 일을 알리는 것을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보다 나라에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돌아가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게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때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어쨌든 그냥 200년을 내온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그 장군직을 그냥 돌려주겠다고, 이제 천황한테 돌려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줄이면은 결국은 그 다음에도 이제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우선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대정봉환. 그래, 그러면 쇼군직을 내놓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조슈하고 사츠마, 사조 동맹의 이 사이고나 기도나 오쿠보나 이런 친구들이 대단한 게 뭐라면 그거 갖고 안 된다. 도쿠가와가 갖고 있는 영지를 다 내놔라. 도쿠가와가 갖고 있는 모든 직책 다 내려놓고 에도성을 넘겨라. 완전히 모든 것을 버려야지 진짜 대정봉환이지, 말로만 대정봉환한다 그러고 가장 큰 번에 가장 많은 군사 아직도 갖고 있고 가장 비옥한 땅이랑 그걸 다 갖고 있고 에도성까지 갖고 있으면서 무슨 대정봉환이 안 된다. 그래갖고 다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놓으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경론들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 쇼군은, 참 마지막 쇼군이라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인데 진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굉장히 갈팡질팡합니다. 정말 그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제 책에 이렇게 쭉 제가 일부러 그걸 자세하게 그려놨습니다. 제 인간의 심리라는 게 이럴 때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참 굉장히 비열한 모습도 보이고 치사한 모습도 보였다가 용감한 모습도 보였다가 정말 인간이니까 보이는 그 다양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전쟁을 선포를 해요. 난 그냥은 못 넘기겠다. 그러고 천황한테 내가 지금 대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 사츠마하고 조슈라는 번의 놈들이 하는 짓이, 이거는 천황을 위한 길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길도 아니라서 이 말은 내가 못 듣겠다라는 명분하에 군사를 일으켜요. 근데 군사를 일으키는데 조슈하고 사츠마 군대가 이 황군기를 앞세워서 그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거기에는 대들지 못하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항복을 한 그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았고 전투 한 두세 개밖에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싸울까 말까 하다가 그 밑에 있는 그 도쿠가와의 마지막 부하들은 끝까지 싸우자고 그러는 거를 오히려 주군이 그거를 끝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보신전쟁이란 전쟁을 하고서는 결국은 1868년 4월 21일 날 에도를 항복을 하고요. 그리고 69년 3월 28일 날 메이지가 교토에서 나와서 일본의 천황이 교토를 떠나본 게 몇백 년 만인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교토에 있는 그
그 거소, 그러니까 천황이 사는 그 궁 바깥을 나와 본 게 몇십 년 만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에도로 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쿄로 와서 도쿠가와 막부가 살던 그 궁을 접수를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천황이 들어가서 살게 시작하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가 도쿄에 가면 고교라 그래서 황거라고 해서 있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은 이 보신 전쟁의 그 규슈에서 시작해서 혼슈로 넘어가서 계속 여기 도바 후시미에서 여기 조슈군과 사스마군이 합쳐서 도바 후시미 전투에서 처음 도쿠가군을 격파하고 두 번째 전투,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도에 입성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일부 남은 그 군대가 북쪽으로 도망가고 홋카이도까지 도망가서 저항을 하는 거는 조금 후에 나중에 가서 이제 진압이 되지만은 아무튼 에도는 굉장히 일찍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1868년 4월 6일 날 메이지의 이름으로 오개조 서문이라는 거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첫째,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통치를 할 건가. 첫째, 널리 회의를 일으키고 만사를 공론에 의해서 결정한다. 모든 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다 공론을 통해서 결정한다. 2. 상하 마음을 하나로 하여 활발하게 경륜을 행한다. 3. 문무백관이 하나가 되어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자 뜻을 세워 민심을 흔들리지 않기를 요한다. 4. 구례의 누습을 타파하고 천지의 공도에 기초한다. 5. 지식을 세계에 크게 구해 크게 환기를 떨친다. 바깥 세상에서부터 배워야 된다. 라는 거를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그 당시에 이 최초로 그 신도도 없었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이요, 신도하고 불교가 워낙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불교 승려들이 신도의 사제를 겸직을 했었습니다. 다 겸직을 했었죠. 근데 이때에 와서 그걸 구분을 시켜버립니다, 나라가. 그래서 승려면 불교 승이면 불교 승이고 신도 사제면 사제지 둘 다 못한다. 그래갖고 신도 사제를 할 거면은 머리를 길러라 그러면서 전부 다 불교 승려 같이만 했던 거를 자기네가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라는 종교를 완전히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 오개조 서문 발표를 하는 것도 자기네가 만들어낸 최신식이지만 자기 딴에는 몇천 년 된 전통이랍시고 해서 그 전통 의례에 따라서 했다라는 걸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이 전통을 만든다라는 게 여러분, 저는 그때의 벌써 한참 됐지만 히로히토 천황이 돌아갔을 때, 그때에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80년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미국서도 뭐 중계 방송을 계속 해주고 그랬는데, 그 중계 방송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몇천 년 된 신도 의식에 따라서 이제 뭐를 하는 거다. 그래갖고는 뭐 어디에 있는 무슨 이상한 초가집 속에 들어가갖고 뭐 다음 천왕이 그 속에 들어가서 뭐를 모르겠어요. 뭐 조상의 길을 받든지 뭐 신이 내리든지 이제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초가집 같은 거 하나 그냥 내내 비춰주면서 계속 미국 방송 ABC인가에서 그냥 무지하게 의미 부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딱 든 생각이, 근데 마지막으로 천황이 죽어갖고 이걸 한 적이 언제야 도대체? 그랬더니 그 생각해보니까 다이쇼예요, 다이쇼. 지금 히로히토가 한 60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이쇼 때에, 그때에 히로히토가 물려받을 때에 무슨 의식을 행했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뭔가 신비스러운 2000년 된 만세 일가의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슨 이거를 만들어내고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홈팍 빠지는 걸 보고 제가 이야 정말 놀랐어요. 근데 이 책 쓰면서 더 놀란 거 뭐냐면 그나마 그것도 지금 이때에 만든 겁니다. 1880년대에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60년대에. 그런 걸 가지고 이 자기네 권위를 세우고 할 줄 아는 이 상징 조작에 있어서 너무너무 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판적봉환. 이게 뭐냐면 이제
다이묘가 270개 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천황이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겠다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대정봉환 권력을 다시 넘겨줬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나머지 번도 천황이 자기가 직접 통치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이묘로서 갖고 있었던 그 권리를 천황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수백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던 그 다이묘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없앱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서 요구를 해요. 이거를 천황이 그 당시에 조슈아하고 사스마하고 도사하고 자기한테 제일 충성해서 자기를 다시 갖다 앉혀놓은 그 번, 그러니까 사이고, 기도, 오쿠보 이런 사람들이 하급 무사로 있었다가 그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천황을 앉혀놓은 다음에는 천황을 시켜서 자기의 주인, 주군들 보고 당신을 다이묘직 내놔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이걸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면서 하루아침에 그 몇백 년 된 그 권력을 내놓고 자기네가 조상 대대로 살던 성에서 다 떠나면서 그 대신에 직책은 줘요. 뭐냐면 자기가 통치하던 그 번의 지사직을 줘요. 현지사. 하지만 세습은 안 되는 현지사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정말 눈물겨운 장면들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장면을 목격한 거를 이제 적어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번의 번주가 사람들을 불러놓고서는 이제부터는 천황한테 충성을 해라. 나한테 충성하지 말고 나는 여기를 떠난다 그러면서 몇백 년을 살아온 그 고향을 떠나서 그 다음에 쫙 에도로 이제 가서 현지사로 복무하려고 에도로 떠나면서 그 번에 사는 모든 그 번의 시민들이 그 백성들이 다 나와서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이 모습이 번마다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 있는 놀라운 권력 이양이 벌어진다라는 게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나중에 이와쿠라라는 사람이 영국 공사관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면 아마 전쟁 몇십 년 하고 몇백 년은 걸렸어야지 이게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어떻게 너희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감탄을 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판적 봉환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천조께서 처음으로 나라를 여시고 기틀을 세우신 이래 황통일개 만세 무궁하여 보천설토 그 소유가 아닌 것이 없고 원래가 다 천황의 땅이다. 그 소유가 아닌 것이 없고 그 신하가 아닌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도쿠가와 씨가 일어나서 고가 구족이 천하에 반하였는데 이런 귀족들이 일어나서 도쿠가와를 비롯해서 이에 따라 집안을 일으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이묘가 됐다 이거죠. 이제 한 자리씩 차지했다 이거죠. 그리하여 토지 인민을 조정에게서 받았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은 채 인습이 오래되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너 저기 가서 통치해라고 봉해준 것도 있지만 봉토를 준 경우도 있지만 대충 지가 알아서 땅 차지하고 앉아서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그렇게 불법으로 땅을 차지한 사람들도 있고 설령 천황 옛날에 어떤 천황이 봉토를 줘서 봉해줘서 이제 가서 너 여기 통치해라고 해줬더라도 지금 천황은 그거를 도로 내놔라.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내놓습니다. 물론 돈은 좀 주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다 해주지만 다이묘들은 해주죠. 근데 사무라이들은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쫓겨납니다. 느닷없이 다 쫓겨나게 됩니다. 사무라이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무라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참 놀라운 일.
그래서 원래 신등이 있는 곳은 바로 천자의 땅, 신등이 기르는 것은 바로 천자의 백성입니다. 자기네 황제도 천자라고 합니다. 어찌 사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삼가 그 판적을 거두어 바치니 원하옵건대 조정의 사정에 맞추어 줄 만한 것은 주고 빼앗을 만한 것은 빼앗아 부디 열한의 봉토에 조명을 내려 이것을 새로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조슈아 사츠마와 도사의 번의 번주들이 대표격으로 판적 봉환, 자기네 이 통치할 수 있는 그거를 천황한테 돌립니다. 참.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수백 년 동안 번으로 나눠서 각자가 알아서 자기 번을 통치하던 거를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중앙정부라는 게 있었다라고 이제 천황이 상징적으로 있었지만 천황은 교토에서 수백 년 동안 존재조차 미약한 사람이었는데 느닷없이 천황이라고 하지만 천황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고 지금 이 혁명을 일으켰던 하급 사무라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때부터 그러니까 다 뺐는데 도쿠가와로부터도 권력을 뺐고 270명의 다이묘로부터 다 땅이랑 모든 거를 다 돌려받는데 이거를 갖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게 놀라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앞으로 뭐를 할 거냐 하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은 68년 3월 8일 날 사카이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사의 사무라이들이 사카이라는 시에서 이 개항장이었죠. 그러니까 프랑스 군인들이 이제 배를 대고 선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판적 봉환이 이루어지고 천황이 침정을 한다 그러니까 도사 번의 사무라이들은 자기도 이제 도사가 바로 사카모토 료마의 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조낭양이에서 서양놈들 쫓아낸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력을 잡아서 서양놈들을 들여왔던 도쿠가와를 물리쳐서 천황이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쇄국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무라이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쇄국주의자 조낭양이 파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네 딴에는 그냥 서양 사람들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이놈들이 프랑스 놈들이 왜 왔다 갔다 해서 프랑스의 선원들 11명을, 해군 11명을 갖다가 사무라이들이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건 절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본을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권력 잡은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해외 유학을 가야 되고 지금 바깥 세상에서 배우겠다고 개국을 완전히 열어제끼겠다고 해서 오히려 정권을 잡은 건데 도쿠가와보다도 더 열어제끼겠다고 권력을 잡은 건데 그 사람들 밑을 딴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갖고는 다 잡아들여가지고요. 25명인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그 총을 쏘고 이제 칼을 휘둘러서 11명을 죽인 거를.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이니까 사무라이들한테 할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할복을 하는데 그때의 프랑스 그 수병이 죽은 그 배의 함장하고 프랑스의 공사하고 전부 다 참관을 하도록 입회하에 할복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복식을 거행을 하는데 한 사람씩 나와서 할복을 하고 목을 치고 그 사람 나와서 할복하고 목을 치고 하는데 그걸 프랑스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요. 11명까지 하고 나서는 함장이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지 말라고 스톱. 나머지 사람들 사면하라고. 이거 그만하라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에 이제 영국 그 외교관 세토라고 나중에 이동인하고도 우리 조선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일본 이거에 빠져서 그때 이제 글을 써는 게 뭐냐면 아니 얼마나 장엄하고 그런 장면인데 그거를 스톱을 시키냐고 이 프랑스 놈들은 자기도 몇 번 참관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영국 같은 데서 그 감옥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카니발 같은 그거 벌리면서 사람 사형시키는 거에 비해서는 비할 수 없이 장엄하고 멋있는 건데 이걸 왜 스톱을 시켰냐고 이제 막 그랬더니 그때 거기 참관했던 프랑스 사람한테서 직접 들은 사람이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 그 상황이 어땠는지 아느냐. 이거 스톱 시킬 수밖에 없었다. 뭐냐면 첫 번째 죄수가 나와서 단도로 자신의 복부를 힘껏 찌르자 내장이 모두 튀어나왔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내장을 양손에 쥐고 성스러운 신의 땅을 짓밟는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에 불타는 노래를 숨이 끊어질 때까지 불렀다. 나머지 10명도 같은 식으로 죽어갔다. 이에 프랑스 측 참관인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듀프티 뚜아르스 선장이 나머지 9명이네요. 11명이 죽고 2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목숨은 살려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래서 살려줬다.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놀랍니다.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서 놀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또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나라를 판적봉한 대정봉한 해갖고는 다 정권을 이제 이어받았고 다 하급무사 출신들이고 뭐를 제대로 통치해본 경험도 없고 뭐를 해야 좋을지 지금 모르겠고 한쪽에서는 사무라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외국 사람들 마구 죽이고 있고 이런 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안 되겠다. 우리 외국 유학 가자 그럽니다. 사상 초유의 전무후무하게 정부 전체가 유학을 떠납니다. 1871년에요. 지금 정부를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유신 3골 중에 기도, 오쿠보, 사이고가 있는데 사이고가 이 제일 유명한 사무라이 장수였고 사이고 보고 나라를 지켜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꽉 지키기만 해. 무력으로.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오쿠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를 타고 우리 1년만 유학 갔다 올게 하면서 실제는 2년을 유학을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몽창 떠나버립니다. 이 이와꾸라 사절단이라는 건요, 정말로 이거는 인류 역사상 본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이유는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하는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선진문물을 시찰하겠다. 그래서 이와꾸라 도모미 귀족 출신 오쿠보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외 46명의 공식 수행원과 60명의 학생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프라시아, 독일, 덴마크 나중에 끝에 이제 제가 지도도 보여드리겠지만 1년이 아니라 2년을 다녀옵니다. 가면서 미국에는 가네코 겐타로라는 17살짜리를 데리고 가서 학생을 남겨놓고 고학을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서 미국 최초의 하버드 대학교, 일본 사람 최초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이고 나중에 3차 이토 내각에서 농상무 대신 4차 이토 내각에서 법무 대신을 역임하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이토 히로부미가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중재를 부탁하라 그래요. 왜?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네코 겐타로 하버드 동기 동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도면밀합니다.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게 그래서 체결이 되는 거죠. 포츠머스 조약이 1905년 8월에 4월인가 6월인가에 되고 8월에 테프트 카츠라 밀약이 일어나고 그리고 9월에 을사보호 조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하고 다 모든 거를 합의를 해서 확정을 시킨 다음에 조선을 이제 본격적으로 접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뒤에 이런 그 인물들이 다 있었던 거죠. 이런 연줄들이 다 있는 거고, 이게 이와꾸라 사절단이 또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나카이 추오민이라는 사람은 71년에 이 미국을 거쳐서 이제 프랑스로 건너갔을 때 프랑스의 유학생으로 남겨놔서 71년부터 74년까지 프랑스에서 문학, 철학, 역사를 공부하고 루소의 저서들을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74년에 프랑스 어학교를 돌아와서 프랑스 어학교를 설립하고 81년에는 서양 민주사상을 소개하는 동양자유신문을 창간하고 후일 정부와
싸움이 붙어가지고 자유신문을 재창간하고 87년에는 메이지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해서 도쿄에서 추방까지 되고 오사카에서 동문신문을 창간하고 하는 그 야당 또 지식인으로 이제 크고 여자 5명을 보냅니다. 여자아이 5을 보냅니다. 유학생으로. 제일 어린 게 츠다 우메코 7살짜리. 7살의 나이로 파견되어 미국에 남아서 유학을 해서 귀국 후에 1900년에 츠다 대학교라는 여자 대학교의 전신이 여자 영학숙을 설립을 하고 1905년에 도쿄 YWCA를 만들어서 첫 여성 회장에 취임을 합니다. 아버지가 츠다센이라고 일본 기독교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츠다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수정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조선 사람으로 최초로 일본에 가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을 시작하는 성서 번역을 시작하는 그 이수정 씨를 개종시키는 역할이 이 츠다 우메코의 아버지 또 츠다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집안입니다. 또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독일에 갔을 때 비스마르크, 그러니까 영국 가면 영국 그 빅토리아 여왕 만나고 프랑스 가면 프랑스 대통령하고 미국 가면 미국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 만나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 재상 비스마르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날 큰 연회를 베풀면서 비스마르크가 일본 지도자들을 앉혀놓고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이 일본의 외교 정책과 안보 정책을 완전히 규정을 하고 요거를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게 일본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모두 친목과 예의를 유지하면서 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뿐 그 이면에서는 서로 은밀하게 강하게 다툼을 하며 크고 작은 각국이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프로이센이 약체였던 것은 여러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프로이센이 제일 후진 국가였고 독일 연방 중에서 제일 후발 국가였고 제일 촌스럽고 제일 동쪽 끝에 있는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제일 후진 도시였었고 거기에서 그 프로이센이 일어나서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을 해나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통일 직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였으니까 당시 소국의 입장에서 실제의 상황을 체험하고 분하고 답답함을 느꼈던 기억은 아직도 뇌리에 분명하게 남아있다. 이른바 만국공법은 이 국제법이라는 것은 열국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원칙적 약속이긴 하다. 국제법이라는 게 있긴 있다. 하지만 대국이 이익을 추구할 때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만국공법을 잘 지키지만 만약 만국공법을 지킨 것이 자국에 불리하면 곧장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하므로 만국공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소국은 만국공법의 내용을 이념으로 삼고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 자주권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약자를 할롱하는 실력주의의 정략에 휘둘리면 자신의 입장을 전혀 지킬 수 없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거기에 노란하지 마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분개하고 언젠가는 국력을 강화하여 어떤 나라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애국심을 가지고 분발한 지 수십 년, 드디어 근래에 이르러 그 바람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모든 나라가 지니고 있는 자주권 보존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각국은 모두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군사행동을 한 것만 언급하며 무턱대고 증오하면서 프로이센은 침략을 좋아하고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라고 비난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의도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권 중시를 통해서 각국이 서로 자주권을 지키고 대등하게 교제하며 서로 침략하지 않는 공명정대한 세계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의 전쟁도 모두 독일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것임을 세상의 식자들은 알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해외 식민지를 착취하고 그 산물을 이용하여 국력을 마음껏 강화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모두 이 두 나라의 행동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평화 외교 등은 아직 신용할 정도는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왠지 모를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지 않는가. 그 마음은 내 자신이 소국에서 태어나서 그 실태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세계의 비판 등에 개의치 않고 국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본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나라도 많겠지만 국권과 자주를 중시하는 우리 독일이야말로 일본이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일본이 완전히 홀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군사국, 외교국 다 배웁니다. 심지어는
왼쪽이 비스마르크 사진이고 오른쪽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오쿠보 도시미치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비스마르크라고 합니다. 이 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나 수염 기른 거나 똑같습니다. 일부러 흉내를 그대로 내고 외교정책, 안보정책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팽창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떠한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 팽창 논리나 모든 거를 이때 비스마르크가 다 그대로 제공해주고 일본은 그거를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도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여행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코하마에서 시작해서 상해로 해서 홍콩으로 해서 싱가포르로 해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프랑스로 가서 유럽으로 해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코하마에서 미국으로 먼저 가는 거죠.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샌프란시스코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에서 4개월을 있습니다. 4개월을 있다가 아까 뭐 스다우메코 뭐 가네코 켄타로 다 유학생들 남겨놓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와서 유럽을 다 돌고 유럽 돈 지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돌아봅니다. 유럽을 샅샅이 다 돌아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들을 최고 지도자들을 다 만나고 최고 시설들을 최첨단 시설들을 다 견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1871년 12월 23일 날 떠나서 1873년 12월 13일 날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배워온 거를 다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늦지 않았다. 유럽도 이런 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우리가 지금 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급하지만은 지금 당장 뭐를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를 하냐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정한론 같은 게 전쟁을 하자, 빨리 뭘 하자 이런 거를 오쿠보가 다 죽여버리면서 천천히 해. 그러면서 정말로 실력 양성하자. 그러면서 정치 개혁하고 헌법 만들고 경제를 긴축 재정을 하면서 경제를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고 교육 제도를 완전히 고쳐가지고 전 국민 교육을 이제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몇 년 만에 초등학교를 3만 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국대학을 만들고 엘리트 양성기관을 만들고 군대를 갖다가 징병제도로 바꿔가지고 군사를 키워가지고 그 1894년이 되면 이제 완전히 원정군이 될 수 있어 청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내고 불평등 조약을 다 재협상을 해갖고 관철을 시켜갖고 1894년 완전히 불평등 조약 1854년에 맺기 시작했던 외국과의 모든 불평등 조약까지 다 개정을 해서 평등 조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합니다. 중국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 과정을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로 놀라운 국가 개조의 그 과정이었고 그 지도자들의 이 세계 지식을 빨아들이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집행하는 능력 그건 정말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조선하고는 그럼 이제 이게 그 다음 문제가 조선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정리하고 제일 먼저 일본이 부딪히는 게 조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조선하고 문제가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시마, 대마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왜 조선하고의 문제가 일어나면서 일본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변화해 나가는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